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중유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실한 사회 안전망 때문에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거리 곳곳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이유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서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면 또 거기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도 불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에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 공백의 노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0세 전후로 퇴직하십니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통상 65세가 돼야 시작됩니다. 60세 퇴직 시점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용 부담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임기 안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좌우 안정적인 치아가 최소한 2개씩 상하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까지 5년 앞당겨서 단계적으로 하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 요양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어르신 요양돌봄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누구나 살고 계신 지역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각종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 매니저 채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 요양시설 중에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 요양시설 비중을 크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재택 의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주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5번째,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약 8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서 사회 서비스 현장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륜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 행정 경험으로는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단위에서 월 10만 원 정도, 연간 9개월 이 정도의 소일거리 일자리 사업도 매우 우리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약 1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국민연금 소득이나 또 자녀들의 용돈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아까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지적해 주신 경로당 운영 문제입니다.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경로당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건강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 개선비와 같은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전산 회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회계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선진국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와 보수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노후 앞으로 행복한 노후 제대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책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현안들이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정책 공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박나루 기자님. 나중에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르신 공약 하셨는데 혹시 재원 규모도 어느 정도 좀 포함된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약간 임플란트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성격 있는 거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네. 복지 정책 확대, 이제 국민 복지 확대를 좀 두고 언제나 왜 복지를 확대하냐, 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냐,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한을 가장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노인 자살률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노인 자살률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1,000억 미만 또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발표한 예를 들면 이제 장년수당 또는 이제 부부에게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조 원대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야당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계속 발표하신 공약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 분부를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공약 결정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에 딱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전체 재원 규모인데 재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략 3조 원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는 전국 재정을 고치는 것보다 국민 규율이 중요하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되게 익숙하신 바가 있는데 어제는 한현중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좀 어떤 이유에서 좀 의견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좀 당선 시 임기내 한현중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지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개헌에 대해서 후보들이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좀 관련해서 논의를 제안하시고 의향 있으신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이제 소위 87 체제, 87년에 그 군사 정권에서 소위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과연 맞는 옷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 맞는 옷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혁명적인 시기, 예를 들면 사회 격변기 이럴 때가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전면 개헌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촛불혁명 직후에는 우리가 이 헌법 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점에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이제는 이게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세력들이 합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고 다만 제가 전에 경국대전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제 판단으로는 개헌 문제는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젠가 어제 요새 하도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어제인지 그저께 헷갈리고 있어요.
그 이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제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이제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정치세력 모두 합의해서 정 권력 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권력 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4년 중임제 이런 거 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봤는데. 그런데 8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인들 혹시 제목만 봐가지고 급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 조항에 이 새로운 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추수되지 그 다음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정치 세력이 합의할 수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좀 분산, 견제 강화, 또 국정 안정화를 위한 4년 중임제 이런 게 합의 가능하다면 개헌하는 게 임기 단축을 하게 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합의되는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상태를 지향하지만 이룰 수 없다면 한 발짝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까 정책 공약 질문에서 이제 갑자기 넘어온 측면이 있는데요. 혹시 어르신 정책 공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추가로 받겠습니다. 네. 어디에 계신가요? 결국 평소에 당선했던 국회 의원들을 하게 되면 세부 주민 모임은 계속 세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선별적으로 두텁게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데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장년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월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언제나 일부에게 두텁게, 전부에게 공평하게 이게 두 가지가 마치 이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여력이 된다. 또 그런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외친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교계가 아직 민주당에 가진 서운함이 좀 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 문제는
뭐 그게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문제는 먼저 질문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점을 부탁드렸습니다. 공들인 묵시록 문제의 본질이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성가학성 있었다는 인권력을 동원해서 한 시민의 정치성을 정지 이전시키려 하는 그런 발언들이 묵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에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또 인생을 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럴 상황은 없겠지요. 가해 대상이 될 어머니도가 지금은 안 계시고 또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 이런 걸 저지를 일도 이제는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정신적으로 정말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기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법원이 검찰이 기소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음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고 심지어 좀 결코 그냥 보통의 여성으로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폐륜적인 겁박을 자식으로부터 듣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폭행당해서 경찰에 자식을 신고하고 어떻게든지 좀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어머니로서도 진단과 검사를 요청하고 했던 그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기자분께서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형님 부부를 찾아서 쫓아다닌 일도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죠.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신문에서 후보님께서 직접 국면을 뒤집을 만한 큰 전략을 만든다라는 거를 이제 선대위 정책본에 소개에 올렸다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쩌 그런 보도를 했던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텔레방에서 쓴 얘기들이 막 밖으로 새나봐요. 누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길래 이런 의견도 보라고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저는 텔레그램 방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가 판단해서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그리고 그 의견들도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지만 참고할 만한 의견이다 싶으면 제가 다 보내죠. 그래서 그런 제3자가 제게 보낸 의견을 우리 선대위 관계자들도 좀 참고하라고 이런 의견도 있다. 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